오늘은 지금 이제 현대사를 안 해도 돼.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요거 하다 지금 원문 창제 반대 상수문과 훈민정음 해서 이게 페이지로 일단 어디죠? 219점. 219쪽. 119쪽 일단 펴보세요. 219쪽. 여기에서 뭐였지? 공통 논제들 비교하면서 자신 생각을 써가지고. 일단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19쪽인데 한글 창제를 둘러싼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엇갈린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문 창제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훈민정음 한글 창제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에서 여기 보면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이죠. 사실 최만리가 쓴 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은 뭐 길게 써놨는데 신들이 언문 제작 그 감을 엎드려 뭐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그 단락은 이걸 필기해야 되나? 그 단락은 이제 서두 부분이 서두 부분. 제일 첫 번째 단락 서두라고 써봐요. 서두. 서두인데 지금 219쪽 보고 있어요. 서두인데 이 서두는 어떤 의미냐? 언문 창제 반대. 언문 창제 반대한다. 포인트가 그거예요. 어렵지 않죠? 읽어보면 그래요. 언문 창제 반대한다. 자, 그 다음에 1번이라고 써졌죠. 우리 조선은. 제가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걸 이제 조목 1이라고 해요. 조목 1. 조목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조목 1. 우리 조선은 있잖아요. 조목 1은 뭐냐? 언문 창제는, 이건 이제 말로 할게요. 제가 이게 쓰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조목 1은 뭐라고 쓰냐면, 언문 창제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 언문 창제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 그런지 알겠죠? 우리는 중국의 어떤 그 제도를 따라서 중국이 뭘 써요? 한자 쓰죠? 한자는 여러분 우리나라 글자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또 학자들은 뭐 한자가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됐냐 이거 중국에서 온 글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포인트만 딱딱 찍어드릴 테니까. 예로부터 220조. 자 여기는 조목 2라고 써봐요. 조목 2. 예로부터 위에다가 조목 2. 이거 뭐냐? 언문 창제는 문화적으로도 해롭다. 언문 창제는 문화적으로도 해롭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죠. 거기 이제 보면 거기 그 2번이라고 써진 거에 위에서 한 7째 줄 좀 내려와 보세요. 역대 중국이 모두 우리나라가 기자의 유풍 남겨있는 그 풍조를 지니고 있고 문물과 이야기 중화에 견줄만 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들어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아진다면 이것이 이른바 소합향을 버리고 그러니까 소합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어떤 물건이에요. 새똥구리의 한약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이라고 써진 거 있죠? 거기다 조목 3. 조목 3이라고 써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언문 창제는 학문 발전에도 손해. 이렇게 써요. 언문 창제는 학문 발전에도 손해. 이게 3번입니다. 학문 발전에도 손해가 된다 이거예요.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막 길게 써놨는데 언문 창제를 하면 이런 게 손해가 된다. 왜냐면 언문만 이렇게 익히고 학문하는 걸 돌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막 한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한자를 써야 되는데 한자도 못 쓰고 어정쩡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보면 알겠죠?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훈민정음에서 한글이라는 게 1443년에 만들어져서 1446년에 반포된 건 알아요? 알죠? 훈민정음이 1443년에 만들어져서 1446년에 반포가 돼. 이게 되죠? 반포가 뭔지 알죠? 늘수라고 이제 포국본의 3년 후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한문이 1900년대 초까지 쓰여져. 진짜로 한글이. 한문이 1900년대 초까지 한문을 쓰여졌다니까. 연안 박지훈이 18세기 사람인데 모든 걸 다 한문을 썼어요. 우리말을 쓴 게 아니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만큼 한문에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말의 70%가 한자예요. 맞아 틀려요?
한자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말 정말 답답하다니까. 그냥 우리말로만 써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안 했나? 화장실에 밖에서 있는 사람은 죽을 맛이야. 사색이 돼. 맞죠? 화장실에서 뭐 밖에 있는 사람 사색이 되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있는 사람 뭐예요? 아, 삶이 무엇인지 막 생각이 안 돼가. 앉아서 볼일 보면서 사색을 하죠. 그러니까 같은 사색인데 완전히 달라요. 안 달라요. 이걸 잘못 써놓으면 뭔지를 모르잖아. 그렇지 않나요? 회의가 있어, 회의. 회의라는 것도 회의를 한다는 뜻도 있고 인생 회의를 느낀다는 회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느끼잖아요. 이놈 회사 다녀야 돼, 때려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회의인데 이걸 한자를 안 써놓으면 회의를 한다는 회의인지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는 회의인지 알아요, 몰라요? 말을 내용을 보고 네? 그냥 감을 잡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맥을 보고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만약에 회의 이러는 것을 그냥만 써놓으면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문과 다니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외국어는 당연히 싫고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당연히 싫어하고 한문도 싫어해. 우리 말만 좋아해. 근데 우리 말만 좋아하는데 우리 말도 잘 몰라. 이 국문과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제 말이 맞죠? 국문학을 하신 분들은 정말 저는 영문학 박사니까 영어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영어하고는 전혀 안 친하고 영어 단어도 싫어. 우리는 막 문장을 막 줄줄로 외워야 돼. 맥베스에 막 대사를 줄줄 외우는 게 영문학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좀 가고요. 자, 그 다음에 221쪽 보세요. 여기 조문사라고 써봐요. 조문사. 만일에 조문사는 뭐냐? 언문을 만들어서 써도 형옥의 공평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형옥은 제가 한자로 쓸게요. 형벌할 때 형자. 옥이라는 건 이렇게 써요. 감옥할 때 옥자. 형옥. 이 정도는 한자로 쓸 수 있어요. 형옥 다음 문장이거든요. 형옥의 공평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형옥의 공평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문을 만들어 썼다고 해서 그런 그 형옥이란 건 뭐냐면 재판에 쉽게 말하면 재판의 공평성이 그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이거 좀 읽어볼게요. 221조. 제가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이건 다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거 보세요.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자, 만일에 말하기를 형을 집행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말을 이두가 뭐냐면요. 중간 관리자들의 그 뭐랄까요? 한자는 한자인데 우리말식 한자. 이두만 가지고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요. 우리말식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고 조금만 설명해. 이게 설정 그때부터 내려.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내려온 거 설정 맞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두가 되게 우리말식 한자 이 대학원에서 저도 고려대에서 한문학을 또 공부를 했어요. 영문학 박사를 갖고인데 대학원에서. 근데 와 이두가 뭐 좀 되게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들어가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든지 깊이 들어가. 어쨌든 이게 이런 거예요. 봐요. 이두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 1학년 수준에서는 애국은 뭐예요? 나라를 사랑한다 이런 거 알죠? 애국이 그러면 나라를 사랑한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말식 한자는 아니죠. 있잖아요. 우리는 앞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아주 그냥 축자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두를 가지고 지금 들어갈 건 아니고 이두가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자를 쓸 때 이게 중인들은 아무래도 한자를 아주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말 이 한자를 우리말식으로 써버리는 거 이런 걸 이두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위에는 아예 중국식이고 밑에는 그렇죠. 우리나라식이에요. 우리나라식이죠. 네, 우리나라식이죠. 왜냐면 어순 자체가 중국은 영어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저 중국식을 따라서 애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인들이 이제 막 이렇게 글을 이 사람 죄가 어쩌고 저쩌고 쓰려면 그걸 막 이두식으로 표기했다는 걸 바로바로 이해하게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이두가 계속 이어져 온 건 아니고 이 주민들이 이제 형벌 같은 걸 체크할 때 그랬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두 문자를 쓴다는 거예요. 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잘못 읽어가지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지만 원문으로 직접 써서 읽어주고 듣게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도 뭐 알아들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중국은 언어와 문자가 같은데도 소송한 사건에 억울하게 잘못된 일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해가시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같잖아요. 언어가 문자잖아요. 제일 근데 봐요. 우리는 그 뭡니까 한자 이런 걸 썼지만 훈민정음 있기 전에는 우리 말은 있는데 우리 말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지 안 그래요? 우리 글이 그러니까 우리 글이 없었잖아요. 우리 말은 막 하는데 그걸 우리 문자로 쓸 수가 없었잖아요. 분만 이해 가시죠? 중국 사람들은 뭐 여기서 오아이니 이런 거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오아이니 이런 거 알죠? 나는 너 사랑해 이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너 사랑해라고 했는데 그걸 말이 없었잖아요. 훈민정음 이전에는. 뭔말 이해 가시죠?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과 글이 있는데도 헷갈리는 판에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했으면 복잡하지 않겠느냐.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 설명을 하면 끝도 없어요. 그런 거고. 자, 5번이라고 있죠. 거기 222쪽. 포인트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5번은 뭐냐? 언문창제는 5번 위에다가 조목 5라고 써봐요. 조목 5. 제가 설명드린 게 훨씬 이해가 쉽죠. 혼자 공부하시는 거보다. 언문창제는 국가적으로도 전혀 시급한 일이 아니다. 언문창제는 국가적으로도 전혀 시급한 일이 아니다. 그래 쓰세요. 언문창제. 언문창제하는 것 자체가 시급한 일이 아니야. 그게 지금은 그거 아니어도 할 일이 천지야 천지. 그런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자, 조목 6이라고 써봐요. 오른쪽에 옛 유학자가 말한 게 있죠. 뭐라고 쓰냐면 언문창제에 관여하느라 세자의 학업에 지장이 있다. 언문창제에 관여하느라 세자의 학업에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문창제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자가 뭐 많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되려면. 근데 지장이 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 써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세자의 학업에 지장이 있다. 진짜 지장이 있다는 말 뭔지 알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고 자 넘겨보세요. 224쪽. 여러분 지금 우리말로 된 것도 어렵죠? 네. 옛날 사람들은 다 뭘로 썼어요? 이렇게 한자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한국 한문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면 이런 걸 다 이제 읽어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공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고사하고 우리말로 된 거 읽는 것도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참 옛날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자로 썼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그 226쪽. 그래서 이제 글쓰기가 채말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채말리가 대표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언문창제 반대 상소문 찾으셨죠? 226쪽. 1444년 2월 20일 집현전 부지학 채말리를 포함한 7명이 이제 훈민정 자 여기다 써놓으세요. 밑줄. 훈민정음 창제의 부당함을 아는 글이라고 써놨죠. 그 이야기예요. 자, 채말리 언문창제 반대 상소문이나요. 채말리가 주동인물이 그처럼 알려져 있지만 단지 그냥 상위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채말리만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과 상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인지가 쓴 말과 상반대. 완전 반대다. 새 문자인 훈민정음의 제작 과정에서 여러 문신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보수적이고 완고한 문신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다. 이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한문을 좀 아는 사람들은 우리말 쓰려고 하겠어요. 하찮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한자를 봐요. 줄 쓰잖아요. 내가 배웠다는 걸 표시를 그렇죠. 나 유식하다는 표시도 하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나 이 정도 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야. 상소문을 본 세종은 누하여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풀어줬다. 다만 정창소는 파직시키고 김문은 의금부에서 국문, 그러니까 문초하는 걸 문초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써놨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상수문에 대한 세종의 처결 보세요. 거기 227쪽입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했잖아요. 보세요. 임금께서 상소를 보시고 만리등 최만리죠? 말씀하시기를 거기다 그대들 앞에다 1번 가로 해보세요. 그대들 앞에다 1번 가로. 이해가죠? 그대들 앞에 1번 가로 이거. 그대들이 말하기를 음을 사용하여 글자를 합하는 것이 모두 옛것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 역시 음을 달리한 것 아니냐. 또 이두를 만든 본뜻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냐. 여기 밑줄 쳐봐요. 이두를 만든 본뜻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겠느냐. 밑줄. 그것이 백성을 편안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업문도 백성을 편안하게 함이 아니냐. 그대들이 설총이 한 일을 옳다고 하고 임금이 한 일을 그러다고 한 게 무슨 까닭이냐. 말도 안 돼요. 말 되지 않아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앞에다가 2번 가로. 무슨 까닭이냐 다음에 또 앞에다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그래야지 이해하기 쉬워서 설명드린 거예요. 2번 가로. 자, 뭐라고 나와요? 그대가 운설을 아느냐.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자, 세종대왕은 요즘으로 말하면 언어학 박사였어요. 음성학 박사예요. 뭐 요즘처럼 뭐 대학에 사기를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음성학 박사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 사성과 칠음을 알며 자모가 몇이나 되는지 아느냐. 대단하죠. 내가 그 운선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이를 바로잡겠느냐. 상소문에 말하기를 새롭고 신기한 하나의 재주라고 하였는데 내가 늙음하게 소일하기 어려워서 서적으로 벗어 삼고 있을 뿐이지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해서 이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옛것을 뭐 좋아, 내가 한자를 좋아하고 새것을 뭡니까 뭡니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해서 일을 하고 있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한문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여기 이제 훈민정음 만들 때 보면 그러거든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어린 백성이 많이 들어봤죠. 니르고저 홀빼이셔서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내 뜻을 펴려고 해도 자기 뜻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28개의 글자를 만드니까 사람마다 날로 사용하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그 밑에 내가 나이 늙어서 찾았어요? 밑에서 한 6째 줄. 또 앞에 가로 3번이라고 써라고요. 나이 늙어서 국가의 서무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자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세자가 의당이랑 마땅이라는 뜻이죠. 의당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마땅히 참여하여 결정에 마땅하거늘 업무는 말하며 무엇하겠느냐. 만약에 세자로 하여금 늘 동궁에만 있도록 한다면 환관이 이 일을 맡아서 해야겠느냐. 그대들은 나를 가까이 보시고 있는 신하들로 내 뜻을 알고 있을 터인데도 이런 말 하니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세자가 마땅히 참여해서 결정함이 마땅한데 업문이라는 게 이제 훈민정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자로 하여금 동궁에만 있어. 동궁이라는 게 세자가 거처하는 궁을 뭐 사극분 많이 나오잖아요. 한다면 환관 내시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겠느냐. 그대들은 가까이 보시고 있는 신하로서 내 뜻을 알고 있어 어쩌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이야기들 나오는 거예요. 창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에 대해서 읽어보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 그렇죠? 해제 서문도 봐야겠네요. 자, 228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지금 앞에 있는 것은 훈민정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문을 써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 여기 228조 훈민정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훈민정음 해제 서문이라는 게 훈민정음에 대한 서문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봐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필기를 좀 하세요. 어떻게 필기를 하냐면 자, 천지자연의라고 써진 거 있어요? 제일 첫째 줄. 그 위에다 써보세요. 그 위에다 뭐라고 쓰냐면 자, 우리말로니까 읽어드릴게요. 언어가 다르면 글자도 달리 만들 수 있다. 언어가 다르면 글자도 달리 만들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언어가 다르면 뭐다? 글자도 달리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해놓고 써봐요. 새 문자 창제의 정당성. 새 문자 창제의 정당성.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천지자에는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에는 글이 있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이건 다 읽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만물을 통하게 하고 삼재의 도를 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삼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재라는 게 천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 이런 거. 그래서 그 글자를 능히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돼 소리 기운도 다르다. 중국 위의 나라의 말은 소리는 있지만 글자가 없다.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밑줄 쳐봐. 둥근 구멍에다가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표현 재밌죠? 구멍은 둥근데 여기다 모난 자루를 끼워. 잘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등이 통달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제각기 처해 있는 바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동방은 예학과 문학이 중국이 견줄만 하니 방언, 다만 방언 이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어할 때 이자가 무슨 이자인 줄 아세요? 방언 이어할 때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이게 속될 이자예요. 속되다는 말 들어봤어요? 속될 이자라고. 방언 속되죠. 중국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그를 배우려는 이는 그 뜻을 깨우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아까 옥이 감옥 옥자라고 그랬죠. 옥사를 감옥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은 곡절에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 옛날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 관청이나 민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므로 혹시 혹은 껄끄럽고 막힌다. 비루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비루하다. 그러니까 비루라는 게 뭐냐면 아주 좀 천하다. 아주 천하고 비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비라는 게 비천하다, 비루하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비루하다는 게 하찮다 쉽게 말하면. 비루가 좀 헷갈리면 하찮은 하면 쉽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 이르러서는 만분의 일도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두도 결국은 한자를 갖고 쓴 거 아니냐. 우리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개년 써진 거 있죠? 개년 그 위에다 써보세요. 개년 위에 틈에다가 자 뭘 쓰냐면 훈민정음 28자는 거기다 틈에서 쓰라고요. 개년 위에 틈에다가 훈민정음 28자는 배우기 쉽고 어떤 소리라도 적을 수 있다. 어떤 소리라도 적을 수 있다. 마침표. 자, 그 밑에 가로를 써놓고 뭐라고 쓰냐면 세 글자의 우수성. 세 글자의 우수성. 이게 뭔 소리냐 봐요. 우리말 여러분 기가 막힌 글자예요. 왜 기가 막힌 글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는 김치 쓰죠. 김치. 쓰잖아요. 근데 이걸 일본어로 만약 해봅시다. 일본어는 받침이 응밖에 없어요. 그건 알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김치라고 하면 못 읽어. 키무치 뭐 이런 식으로 읽어. 키무치 맞죠? 키무치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말로 읽으면 키무치야. 키무치 맞죠? 김치가 안 돼. 일본어는. 왜냐면 받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응발음밖에 없어. 정말 알겠죠? 컵이라고 일본 사람 읽으면 컵이에요. 고프예요? 고프. 제가 일본 혹시 여행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가면 레프트도 발음을 못해. 레우토라고 하고 더 재밌는 거는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 되게 쉽잖아요. 한국 사람 마쿠도 나르도 맞죠? 제가 경험해봤어요. 야 그리고 핫 일본 이야기만 하면 끝도 없어. 핫 얼마나 좋아. 핫 커피 할 때 핫 호또 핫이 안 돼요. 호또라고 한다니까. 제 이야기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말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를 드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나라 말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영어에서도 플레이, THRE 이런 표현도 그게 쓰리라고 물론 쓰리하고 쓰리하고 중간이지만 표현을 발음을 그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받침이 다 있기 때문에. 맞죠? 맞잖아요. 어떤 나라의 언어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언어예요, 진짜.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언어가 없다니까요. 표현이.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년에 어쩌고 음양. 뭐 하여튼 그건 넘어갈게. 이거 다 하려면 끝도 없어서. 자, 그다음에 229쪽 두 번째 단락.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번 드디어 위에다가 썼어요. 드디어 위에다 새 문자의 보급을 위하여. 새 문자의 보급을 위하여 이 책을 간행한다. 간행이 뭔지 알죠? 출판한다. 이 책을 간행한다. 간행이 뭔지 모르겠으면 출판한다. 이렇게 써요. 요즘은. 간행한다. 그러면 가로에 놓고 써봐요. 해설서 편찬의 경위. 해설서 편찬. 여러분 경위란 말 들어봤죠?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고 이런 거 경위란 말 쓰잖아요. 해설서 편찬의 경위를 써놓은 겁니다. 자, 이건 볼까요? 여기 드디어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자세히 덧붙여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분부하니 신이 일어났어요. 신 밑줄 짝 정인지. 지금 여기 저자가 정인지잖아요. 정인지가 지편전 뭐 여러 사람을 뭐과 더불어서 여러 해와 예를 지어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예에다 밑줄 쳐봐요. 해와 예. 여러분 해와 예 밑줄 쳐봐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해와 예를 영어로. 여러분 핸드폰 쓰면 뭐가 있어요? 핸드폰 쓰면? 네, 그렇지. 설명서. 매뉴얼. 영어로 매뉴얼이죠. 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매뉴얼란 말 많이 들어봤죠? 한국 사람이라도.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해와 예가. 지어서 설명서. 이 글자에 대한 경계를,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개관을 서술하였다. 그래서 이 해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 없이도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랐으나 연언과 정의의 신묘함에 대해서는 신도 등이 나타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손이라고 써진 거 있죠? 그 위에다가 맺는 말이라고 써봐요. 맺는 말. 공손이 위에다가 맺는 말. 매에다 지읒 맺는 말. 자, 볼까요?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되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업적이 백왕을 초월한. 그러니까 백왕은 꼭 100명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많은 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백자를 꼭 100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많은 왕. 조선에 무슨 왕이 뭐 100분 안 되잖아요. 여러 왕을 초월하신다. 훈민정음을, 이 정음은 무조건 훈민정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음을. 그 훈민정음이 뭔 뜻이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훈민정음이 뭔지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정음을 지으심도 선인의 서술을 받음 없이 자연에서 이룩하신 것이고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들어있지 않은 데가 없으니 이는 인위의 사사로움이 아니다. 대저는 일반적으로라고 써봐요. 일반적으로 동방의 나라가 있음이 오래되지 않음이 아니나 계물성무의 큰 지혜는 밑에 계물성무 밑에 나와요. 주역에 나오는 말 뭐라고 나와요? 천하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밝혀 모든 일을 성취한다. 나오네요. 계물성무. 이 무자가 일무자. 개는 10개자. 물은 사물 물자, 이룰 성자. 아시겠죠? 그래서 큰 지혜는 그래서 정통 11년 뭐 어쩌고 해서 썼다. 뭐 이렇게 써놨네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훈민정음 해례 서문은 훈민정음이 되게 좋은 글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 정인지가 나와요. 정인지. 2, 3, 1. 이것도 다 보세요. 한자 원문, 한자로 다 써놨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훈민정음은 되게 좋은 거다 해놓고, 이 정인지가 우리말로 썼어요? 한자로 썼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지금 228쪽, 229쪽을 훈민정음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럼 쓸 수 있어, 없어? 근데 안 쓰잖아요. 뭔말 이해가 웃기잖아요. 아, 우리 이게 좋은 거야 해놓고 이걸 다 원문으로 썼다니 이거는 후대 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거지. 그게 모순이죠. 230쪽 보세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게 왜 모순이냐면 초나라에 그 창과 방패를 판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모순이 창과 방패는 뜻인 거 아세요? 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를 다 뚫습니다. 방패 선전하면서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다 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 당신 창으로 방패 한번 뚫어보세요. 말할 게 있어 없어요. 그래서 모순이 나온 거예요. 참 이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뭐 용비어천가도 만들고 이런 사람이 뭐 다 읽을 필요 없고 이제 중요한 훈민정음 해례 서문 2, 3일 훈민정음 해례 서문이다. 책의 맨 뒤에 쓸려 있어. 2, 3일 끝에 맨 앞에 있는 세종의 서문과 구별하기 위해 정인지 후서. 후서라는 건 뒤에다가 써놨다는 거예요. 세종의 서문은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어지. 여러분 어지가 뭔 뜻인 줄 아세요? 그렇죠. 왕의 뜻. 왕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어는 임금, 지는 뜻지자예요. 정인지 서문은 해설서는 훈민정음에 대한 서문이다. 이 글은 세종실록 권 113에 또 실려 있고 해례본이 1940년에 발견되기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고 이 글에 보이는 글자는 훈민정음의 기원에 관한 중요한 언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한 뜻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다. 이건 넘어가고 하여튼 훈민정음 해례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훈민정음이 이렇게 된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봐요. 지금 언급한 공통 논제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논제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원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 나타난 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제들을 가지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 맞죠? 비교.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고 훈민정음은 어떻고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근데 여러분은 아마 서술할 때 당연히 한문이 좋다고 이거는 무조건 가야 돼요. 한문이 좋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한글이 좋다고 훈민정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훈민정음 좋다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227쪽 다시 펴봐요. 227쪽 상소문에 대한 세종의 처결 나오죠. 그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말로 현대에서 여러분의 말로 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건 받침들이 다 있기 때문에 7종 성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은 받침이 7가지가 나와. 기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있죠? 있잖아요. 뭐 시옷, 뭐 이응 뭐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하고 시옷이 이제 요즘은 하나로만 쓰이는 거지. 맞죠? 어쨌든 7종 성법인데 이런 것들도 막 설명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말을 이렇게 그 이야기도 여러분이 나중에 해야 되는데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다 훈민정음 나온 김에 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1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국어학기도. 근데 뭐냐면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 이 책에 안 나오는 건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자음과 모음인데 모음은 천지인을 본뜬 거예요. 천지인이 뭐냐? 천이라는 건 하늘이죠. 하늘에 태양이 있죠. 태양 있잖아요. 네. 이게 천이에요. 이게 지가 이거예요. 네. 이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있으면 아가 돼. 맞죠? 여기에 이제 두 개 있으면 야가 돼. 맞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의가 돼. 이게 여기 있으면 어가 돼. 이게 다 천지인을 본뜬 태양. 이거는 땅. 이거는 사람. 기가 막히지 않나요? 모음이란 게 천지인을 본뜬 거라니까요. 그리고 자음 뭐냐? 발성 기관을 본뜬 거. 발성. 예를 들면 미음 이런 거는 이제 뭡니까? 입술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시옷이라고 하는 이빨 모양. 이빨이 막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다 본뜬 거예요. 기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람에서 이게 발성기관이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을 또 본떴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훈민정음은 가액의 원리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미음이 있어. 미음이라는 게 있어. 그럼 여기다가 이걸 붙여. 가액이 됐죠. 옛날 LG 사이언 같은 경우 가액의 원리 있었잖아요. 획이요? 핵을 더한다. 점지금은 올라가고. 네, 그렇죠. 핵을 더한다. 이걸 가액이라고. 핵을 덧붙인다. 더한다. 그럼 가액의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더 붙이는 거. 예를 들면 시옷이 있어. 여기다 하나 좀 지우시잖아요. 네. 하나는 키우시잖아요. 이런 게 가액의 이 말이 아직 안 들어보셨구나. 가액의 원리라는 게 그런 말이 있어. 대개는 1학년 때는 뭘 잘해야 된다? 용어를 잘해야 돼요. 1학년 때. 네, 그 책을 더한다는 거죠. 그런 원리들이 또 있어서 훨씬 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게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쓰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서
훈민정음 말고 어차피 훈민정음이 한글이니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뭐 원리 뭐 이런 거 쳐보세요. 다 나와요. 기본적인 게.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말이 이렇게 이렇게 발성기관을 본뜨고 하늘과 이런 걸 본뜬 이런 글자가 있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멋지지 않나요? 이런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자기 말이 없어서 다 막 영어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상하잖아요 글자가. 근데 우리나라 말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정말 예. 진짜 놀라운 우수한 발명이다. 놀라운 발명.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첨가해서 여기 상소문에 대한 특히 227쪽을 좀 더 참고하시고 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일본어로 표기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좀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논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요 지금 나오는 그 뭡니까? 227쪽에 지금 1, 2, 3 제가 쓴 거 있었죠? 네. 그런 걸 하면서 그 앞쪽에 이두 이야기 나왔었잖아. 이두 이야기. 그걸 비교하라 이거예요. 거기 220쪽에서 칠라 설총에 이두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쓰는데 여기 있는 것도 다 인용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인용할 것만 좀 읽어보면서 표현한 거 있잖아요. 인용을 하라 이거죠. 그런 이야기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참조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면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두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한 장이니까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한 번 나오면 보세요. 공통 논제들에 대한 비교 뭐 1번 가로 그다음에 2번은 훈민정음에 대한 나의 생각 2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이거를 3번이라고 해놓고 너무 길게 쓰지 말고 그냥 거기에서 3번에 1번 해갖고 2번 이렇게 하면 더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쓰라는 거지 말씀. 내용을 딱 잡아서 그렇게 쓰시면 3번에 대한 설명도 될 것 같습니다.